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잡을 준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밤에 또 한번 이제 중동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슈를 통해서 중동 관련된 이슈는 거의 뭐 마무리 국면에 갔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이제 이 이란 간에 어찌 보면은 좀 참전이 진행되고 나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 이번에 속보가 나온 것을 통해서 뭐 전면 휴전 합의가 이제 도출되면서 24시간 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좀 종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이제 뭐 타격을 하기도 하면서 이게 좀 장기화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몇 번 언급을 드린 적 있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오히려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다. 이게 미국 같은 강대국이 사실 밀림이나 정글에서 호랑이나 사자 같은 포지션인데, 이런 이제 호랑이나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늑대나 이리들이 설치고 다니고 막 하이에나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그냥 자연 질서가 개판이 돼 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아예 그냥 막대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나서 가지고 니네 그렇게 전쟁 좋아해? 그럼 우리랑도 한판 붙자, 이렇게 아예 나서 버리면 깨갱하면서 싸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건지 하고 가버리게 되면 사실 전쟁이라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질질 끌려버리게 됩니다. 사실 뭐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돈 대지 마라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종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정말 뭐 트럼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또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났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나 뭐 각자가 다 또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특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꽤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은 좀 종전을 시켜 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이제 식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갈 게 있는데, 오늘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그 전쟁 모멘텀으로 인한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크게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런 테마주들을 굳이 저는 공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투자의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저는 항상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수분들은 제 영상 아니어도 나름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대중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은 굳이 저런 걸 안 해도, 지금 오늘 SK하이닉스만 해도 뭐 거의 8%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량주만 해도 돈을 충분히 버는 시장이에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이제 막대한 자금의 패시브 유동성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액티브 자금하고 좀 분류가 되는 것인데,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 판단이나 잣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패시브 펀드나 패시브 자금들은 사실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분이시여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그 경제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 구독자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제가 이제 부동산 보다가 좀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분 뭐 주식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그분이 그냥 아예 시총 상위 순으로 긁어가지고 그냥 매달 매집하는 투자를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투자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많은 투자자분들도 좀 공감을 하셨을 건데, 이 초보 투자자일 때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이제 시장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상쇄시키면서 크게 일으키는 크게 벌기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게 하방 지지를 잘 시켜주니까 버는 거에 있어서는 난이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그냥 시총 상위순으로 싹 긁어가지고 그냥 매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한국의 우량주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담는 돈들이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량주가 이렇게도 급등할 수 있는 거였어? 이걸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 자체가 기계적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장기적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섹터마다 좀 바뀌기는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순으로 긁어서 매수하는 것도 제가 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제가 어제 로봇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메스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영, 큐렉서, PNS 미케닉스, 티로보틱스, 뭐 SPG 이런 것들 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 하이젠 RNM, 유일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로보, 그런 뭐 현대모백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상 이제 로봇주가 정말 많기는 해도 그 안에서 조금은 이제 선정을 해주고 이익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면서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증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엄선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불과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여전히 늦지 않았다, 신고가 쓸 때도 지금 사도 안 늦는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신고가 쓰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 더 간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안 늦었다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16%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뭐 공기업, 뭐 우량주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로봇주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로봇주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라도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섹터는 난 안 본다, 좀 미리 들어가는 걸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전부터 뭐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설도 그렇고 이게 거의 다 이제 인프라의 일환이거든요. 결국 이제 종전이 돼버리게 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겁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시멘트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얘기하지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뭐 근데 시멘트로 덕분에 잘 수익 나오고 계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종전을 해가지고 재건수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를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가는데, 이 미국이 인프라 사업이 결국 재정 정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유동성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통 이런 인프라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면서 인프라 산업을 부흥시키면 다른 국가들도 그 테마가 올바르게 형성이 돼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프라 사업을 좀 확장하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전쟁이 자꾸 있었잖아요. 러우 전쟁도 종전으로 다가가곤 있었지만 뜬금없이 또 중동 전쟁이 터졌고, 근데 이번 거 중동 전쟁이 사실상 전쟁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게 한번 마지막 방점을 찍는 리스크였는데 이거를 그냥 조기종식을 시켜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쟁 모멘텀도 더 이상 악화될 게 없다라고 시장도 판단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중동 전쟁까지 해결된 마당에 여기서 더 심하게 이제 전쟁이 격화될 만한 이벤트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망하면 안 되겠지만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 이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터지는 거는. 그래서 현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인프라 수요 자체가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봐요.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정책 인프라 일환이 시작될 것이고, 이것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지 무슨 전쟁으로 인해서 부서진 걸 복구한다는 그런 재건 수요 테마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거기에 꽂혀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이거 재건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자꾸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데 그게 키포인트 골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숲을 봤을 때는 인프라 수요가 이제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을 거라는 게 기본 골자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나 뭐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조금씩 움직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아마 가스관이나 아니면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호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혜를 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선취매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건설이나 건설 기계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경기에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는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악재들을 거의 다 해결해 나가고 유동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호경기를 미리 시장은 내다봅니다. 항상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연내에 2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원로연준 이사도 그렇고 연준 이사들 안에서도 이제 의견이 점점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피셜이 중요한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 오피셜 발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자면 연내 2회 인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뭐 각 이제 그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또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좀 갈리는데 원로연준 이사는 빨리 그냥 7월 달에도 조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도 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 봐서는 7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8월 달은 금리 결정 안 하니까 한 9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연내 2회 하려면 한 9월 정도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해 줘야 이제 딱 시간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9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냥 빨리 7월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7월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에 이제 또 꽂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꽂혀 있는 거고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길게 숲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 주요 골자는 뭐냐면 이미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됐고 이거 금리 인하를 미리 이제 대비하라고 언지를 주는 거예요. 연준은 항상 급작스럽게 막 뜬금없이 금리 인하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아요. 이거 금리 인하한다는 힌트도 안 줬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버리네? 이러면은 시장이 도대체 뭔 큰일이 났길래 이렇게 급하게 금리 인하를 뜬금없이 하지? 이러면서 무서워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폭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사실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준, 그 미국의 이제 연준 중앙은행이 사실 미국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혼란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성을 이제 목적성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중앙은행의 특성상 그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시키진 않습니다. 진짜 큰일이 나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미리미리 언지를 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금리 인하할 계획이야. 이전에는 어땠어요? 금리 인하할 계획이라는 말 자체도 안 했어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했습니다. 관세가 우려돼가지고 그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지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게 딱 연준의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바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6월달에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그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돈이 주변국들로 퍼져나갑니다. 유동성이 시작되면 보통 돈의 흐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보다 개발도상국이나 특히 이제 주목받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좀 뭐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 역할 국가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미비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뭐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막 또 막 이재명이 리스크다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치 관련된 댓글 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감정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재명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거기에 맞게 돈 버는 방식대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정치 유튜브 가서 하시고 뭐 이재명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거 하실 거면은 윤석열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거는 여기서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어떻게 돈 벌지를 이제 궁리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에 지도자가 없다라는 게 그 자체로 리스크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제 공석이었다가 그러면 서류에 도장 찍어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마비돼 있는 상태예요. 올스탑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도장을 찍을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라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올스탑 되어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됐다라는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석이었다가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리스크가 일정 정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걸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리스크 해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유동성이 이미 확보가 됐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이제 투자금들이 밀려 들어오게 될 거예요. 보통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약달러가 전개되고 그 약달러가 전개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돈들이 주변국으로 퍼져나가는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이거를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인데요?가 한국이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었거든요. 각종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1등이잖아요. 코스피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마저도 해소된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코스피 5천까지 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 초반부에 한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 현금이 그래도 30% 정도는 있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 내가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고 매집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현금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투자금이 적은데. 근데 내가 추가로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티가 안 날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정 정도의 현금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현금을 좀 줄였잖아요. 제가 한 뭐 작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어땠나요? 현금 50%, 뭐 많게는 70%까지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30%만 이제 확보하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마저도 확보를 안 하는 거는 큰 자산을 운영하는 고액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리스크 테이킹이 너무 제대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자금 굴리는 분들은 현금이 어느 정도 꼭 확보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올라갈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건을 기반으로 한 로봇, 그 건설기계 쪽이에요. 오늘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진성-TEC, 이거 진성-TEC도 제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제가 분석해가지고 같이 공략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주가 좀 떨어지니까 왜 안 가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올라간 종목만 얘기한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그 주우재씨 모델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막 무슨 뭐 패션 관련된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나와서 뭐라고 하시더냐면은, 제가 사란다고 사지 마시고 사지 말란다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란다고 사지 말고 내가 사지 말랬다고 안 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의견일 뿐이지 그걸 참고해가지고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한 건 뭐 상승 하락을 회피하겠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알려드리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 사라 마라 리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교육생분들한테 뭐 종목들 추천드려가지고 이제 얼마 이하로 사시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예, 유튜브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투자는 여러분들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진성TC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도 이제 언급을 몇 번씩 했었는데 계속 이제 고가갱신을 해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Y스틸텍 같은 기업들도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시멘트도 이제 한일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지주사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시멘트 기업들로 이제 한일시멘트나 뭐 한일현대시멘트, 그 다음에 아세아시멘트, 뭐 성신양회 종목들 각종 시멘트 종목들이 모두 올라갔죠. 뭐 삼표시멘트도 있긴 한데 제가 기왕이면 어딜 보라 그랬죠? 네, 뭐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 한일 요 정도 안에서 보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볼 필요도 없다. 애초에 우리나라에 시멘트 기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그냥 보면 되고 요즘 또 건설주가 조금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이나 뭐 삼성물산, 뭐 삼성 E&A 특히 그 다음에 뭐 DLENC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 나오면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좀 중소형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했던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또 한번 이 정도면 공략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채 비율도 낮고 재무구조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마진율도 경쟁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라서 시총은 낮아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기업이에요. 건설주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 시총이 뭐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올랐는데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이 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갈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는 아주 상징적인 산업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수요가 올라갑니다. 차를 언제 바꿔요? 불경기 때 바꾸나요? 아니에요. 계속 참았다가 경기 좀 좋아지면 바꿉니다. 이제 돈도 엄청나게 풀리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가고 이럴 거니까. 아닌데요. 수도권만 올라가는데요.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고 이랬는데 항상 어디서부터 가죠? 강남부터 시작해서 뭐 잠실, 뭐 마용성 이렇게 하면서 서울의 중심부부터 해가지고 온기가 퍼져나가서 지방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집값도 올라갈 것이고 애초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오르기는 할 겁니다. 많이. 물론 이제 진짜 가망 없는 데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지간한 데는 한번 좀 오를 거라고 봐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질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 보일 것이고 이제 자동차 가격도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한번 사람들이 수요가 쫙 발생하면서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거예요. 그럼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던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한번 있었죠. 현대 오토에버도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볼 거라고 하면 뭐를 보시라 말씀드렸죠? SOS랩도 있지만 안정감 있는 건 뭐라 그랬죠? 현대 오토에버. 왜? 현대차 그룹주잖아요. 잘못되기가 어려워요. 자율주행 테마가 불어오면 그나마 안정감 있게 주가를 밀어 올릴 기업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제가 현대 오토에버도 기업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기업 계열사에 있고 실적도 잘 내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산업 테마까지 껴있는 기업은 결국 때가 되면 또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드렸던 한국단자라든지 HL만도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뭐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동차 관련주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죠. 화신, 서현이와 자동차 올라갈 때 올랐던 아주 상징적인 기업들이죠. 뭐 성우하이텍, 코리아 FT 이런 기업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도 좋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현대차 그룹주들부터 상징적인 기업이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한번 미리 선침의 관점을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를 좀 내가 선침의 관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를 미리 담아 놓는 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현대차 그룹주부터 이제 진입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유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자동차 쪽으로 돈이 쭉 들어오면 아마 화신이나 뭐 서현이와나 코리아FT, 뭐 성우하이텍, 뭐 그다음에 만도, 한국단자 이런 애들 많이 가겠지만 SL도 그렇고 미리부터 안정감 있게 모아나가는 전략은 현대차 그룹주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앞으로 좀 올라갈 만한 섹터들 인프라 관련된 건설기계, 시멘트, 뭐 건설, 그다음에 뭐 철강도 있겠고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들 꼭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또 시작되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탑2는 로봇과 제약바이오예요. 꼭 이제 보시면서 가시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로봇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로봇이랑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만한 꼭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몇 개 종목만 제가 추려가지고 관련된 기업들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를 텔레그램 방에 무료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텔레그램 방도 이거 접속하시는 거 다 무료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에 보답하려고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로봇이랑 제약바이오 리포트 받아가시고요. 이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요. 비밀번호나 뭐 개인정보 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꼭 오셔서 리포트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보기란에도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다가간 게 여러분들께 와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100만을 넘어서 또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